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전설적인 마담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매춘부를 팔았던 여자, 스타와 억만장자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까지 자신의 고객 명단에 올렸던 은밀한 제국의 설계자.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애덤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마담 알렉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위장 수사에 덜미가 잡힌 그녀가 전격 체포됩니다. 적용된 죄목은 성매매 알선과 포주 행위,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의무적으로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놀랍게도 판결을 앞둔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수사기관, 즉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올라 범죄자인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제공한 정보가 수많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 조직의 수괴인 그녀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18개월의 보호 관찰이라는 파격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체포해야 할 경찰들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이 시작된 1970년대 초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애덤스는 1930년대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했던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를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1951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은 이혼과 사별이라는 비극으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꽃집과 골동품 가게를 전전하며 홀로 버티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971년 꽃집을 찾은 나이든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애덤스. 놀랍게도 그 손님은 은퇴를 앞둔 성매매 알선업자, 즉 마담이었습니다. 애덤스는 그녀에게 당시로선 거금이었던 $5,000를 쥐어주고 낡은 수첩 하나를 사드립니다. 비록 수첩에 적힌 고객 명단의 절반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것은 상류층의 은밀한 욕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마스터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작은 낡은 수첩 하나로 초라했으나 애덤스에게는 사람의 욕망을 읽어내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빠르게 흐르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만들어내는 눈부신 부와 명성,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 스타와 제작자, 부호와 정치인이 뒤섞인 이 도시는 은밀한 만남에 대한 수요가 마르지 않고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용히 이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애덤스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낡은 수첩을 미천 삼아 마담 알렉스라는 가명으로 부유층의 상징인 비벌리 힐스를 무대로 자신만의 거대한 매춘 제국을 은밀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사업 방식은 기존의 성매매 업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정 건물이나 사창가의 여성들을 모아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고객이 원하는 은밀한 장소, 즉 비벌리 힐스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나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억만장자들의 개인 저택으로 여성을 파견하는 이른바 아웃콜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업소를 차리지도 않았고 광고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입소문, 그리고 소개에 소개를 거친 철저한 신뢰만으로 고객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전화번호였기에 오히려 그 번호를 아는 것 자체가 상류층 내부에서는 일종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임원들, 유명 영화 배우, 그리고 비벌리 힐스의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침실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담 알렉스의 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팽창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의 철저한 관리 아래 움직이는 여성은 무려 150명에 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범한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는 할리우드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고급 패션 모델, 명문대 대학생, 혹은 이미 사교계에 발을 들인 세련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는 꿈만 가지고 몰려든 젊은 여성이 넘쳐났습니다.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졌고 모델 일은 벌이가 형편없었으며 도시의 생활비는 잔인할 만큼 비쌌습니다. 그 절박한 틈을 마담 알렉스의 세계가 파고들었습니다. 하룻밤에 몇 달치 월세를 벌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렉스는 문을 두드린 여성들을 직접 면접했습니다. 외모와 말투, 교양과 분위기를 날카롭게 살폈고 심지어 옷을 벗게 해 몸매까지 깐깐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이 지독한 관문을 통과한 여성들에게는 낮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막대한 수입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알렉스의 철저한 통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디서 피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미용실을 다녀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일일이 지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기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차림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이고 단정한 차림을 선호했습니다. 최고급 상류층 모임에 데려가도 어색하지 않은 여성, 한눈에 직업을 짐작할 수 없는 우아한 여성이 바로 알렉스가 원하는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1978년 무렵부터 마담 알렉스의 고객층은 미국의 부유층을 넘어 전 세계적인 권력자들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오일머니를 거머쥔 중동 출신의 부호들이 그녀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체 고객의 약 80%가 중동 출신이었으며 놀랍게도 그중 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최고급 호텔에서 밀회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이나 카리브해의 초호화 크루즈 휴양 일정에 알렉스의 여성들을 동행시켜 장기간 함께했습니다. 사우디 왕자들은 알렉스가 선별한 여성들에게 1등석 항공권을 보내는 것은 물론 정해진 화대 외에도 엄청난 가격의 보석과 명품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초호화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규모는 막대했습니다. 마담 알렉스가 책정한 서비스 단가는 당대의 물가를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2시간에 $300, 4시간에 $500, 하룻밤에는 $1000를 받았고 해외 장기 일정의 경우 하루 최대 $2000까지 청구했습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하룻밤 화대가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모든 거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4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전화기를 드는 것만으로 그녀는 매월 $100,000의 세금 없는 현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이토록 거대한 불법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막대한 부나 화려한 인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질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했던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여성들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최고 권력자들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과 억만장자들의 개인 저택, 그 철통 같은 침실에서는 매일 밤 은밀한 베갯머리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남성들은 가장 은밀하고 무장 해제된 잠자리에서 자신의 사업적 비리와 정치적 음모,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심지어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까지 은연중에 흘렸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마담 알렉스에게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애덤스는 이 정보가 자신을 지켜줄 궁극적인 방패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집된 최고급 정보들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풍기탄속반과 강력반 형사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경찰에 넘긴 정보는 거리에 굴러다니는 자범들의 동향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해결 살인사건의 핵심 용의자, 거물급 마약 카르텔 밀매업자, 국제테러 조직과 관련된 인물의 동향, 심지어 국제적으로 수배 중이던 희대의 금융사기범 로버트 베스코와 관련된 국가안보급 첩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사관이라면 평생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최상류층의 내부 정보가 알렉스의 침대에서 경찰서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마담 알렉스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영장을 발부받거나 목숨 건 잠입 수사를 하지 않아도 폐쇄적인 권력자들과 국제범죄자들의 은밀한 동향을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정의를 조롱하는 기형적인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경찰은 알렉스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철저히 묵인했고 심지어 경쟁 조직이나 다른 마담들로부터 그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알렉스의 제국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런 탈 없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어둠의 제국에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혀온 고도비만과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진 것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사업을 예전처럼 활기차고 빈틈없이 이끌어갈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밖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지자 그녀에게는 자신의 수족이 되어 실무를 대신 처리해줄 젊고 유능한 대리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인 1987년 22살의 여성 하이디 플라이스가 알렉스의 침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디는 로스앤젤레스의 최고급 부촌인 로스펠리츠 지역에서 부유한 유대계 소학과 의사의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이후 방황을 거듭하다 고등학교마저 중퇴했고 그렇게 뚜렷한 삶의 목적 없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마담 알렉스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은 당시 하이디의 연인이자 불법 도박에 빠져있던 헝가리 출신의 영화감독 이반 나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반 나기가 자신의 어린 연인을 마담 알렉스에게 넘긴 이유는 자신이 잃은 고작 $450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알렉스 조직에 소속된 성매매 종사자로 이 어둠의 세계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23살 생일을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알렉스는 하이디를 비벌리 윌셔 호텔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는 한 아랍계 부호 고객을 만납니다. 당시 알렉스가 정해놓은 하룻밤 요금은 $1,000였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하이디는 정해진 화대의 5배에 달하는 무려 $5,000를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알렉스는 하이디가 단순히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은밀한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고 더 큰 돈을 끌어내는 천부적인 감각까지 갖췄다는 사실을 단숨에 알아보았습니다. 평범한 신입이었던 하이디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알렉스의 눈에 들었고 순식간에 조직의 넘버원 걸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알렉스가 하이디에게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고객을 상대하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대담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호주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든 알렉스는 하이디를 자신의 침대 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최측근 비서이자 제국을 관리할 조수로 삼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하이디는 알렉스를 대신해 조직에 새로 들어올 여성들을 직접 면접하고 VIP 고객들의 까다로운 연락처를 관리하며 복잡한 미래 일정을 조율하는 제국의 핵심 실무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하이디를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며 그녀가 그저 자신의 왕국을 대신 굴려줄 충실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이디 플라이스는 결코 단순한 조수 역할에 만족하며 누군가의 밑에 머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곁에 머무는 동안 오만하고 폐쇄적인 상류층 고객을 다루는 법,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관리하고 세탁하는 구조, 그리고 정보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최고 마담의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988년 초 20년 가까이 알렉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경찰 내부의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알렉스의 범죄를 눈감아준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물어다주는 고급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실권이 하이디에게 넘어가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디가 고객과 여성들을 직접 관리하며 실무를 장악하자 정보망이 끊긴 알렉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늙은 정보원에게 경찰은 냉혹했습니다. 여기에 경찰 내부의 변화까지 맞물려 비호할 명분마저 사라지자 당국은 마침내 알렉스의 제국을 붕괴시킬 작전을 개시합니다. 수사팀은 극비리의 치밀한 위장 수사를 기획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관을 조직에 침투시켜 조수 하이디의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알렉스의 침실까지 도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1988년 2월 29일 면접을 위해 저택의 침실을 방문한 금발의 위장 여경은 자연스럽게 알렉스에게 접근하여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고 싶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이디에게 많은 권력을 넘겨주었음에도 의심 많은 알렉스는 여전히 최종 검증만큼은 직접 챙기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평소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고 위장 여경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먼저 네 가슴을 직접 봐야겠어. 이 순간 완벽해 보였던 수사 작전은 실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경의 속옷 안에는 알렉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백을 담기 위해 소형 녹음기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여경은 극도로 수치스러워하며 망설이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교묘하게 몸을 틀며 녹음기가 노출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결국 경계심을 푼 알렉스는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의 거대한 사업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 다만 넌 돈을 받는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입의 40%는 무조건 내가 가져간다. 손님들에게는 2시간에 $300, 4시간에 $500, 하룻밤에 $1,000를 청구하게 될 거야. 위장 여경의 옷 속에 숨겨진 녹음기는 이 모든 범행 자백을 빠짐없이 테이프에 담아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와 더불어 조직에서 일하던 다른 여성의 추가 진술까지 확보한 검찰은 마침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988년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알렉스의 저택을 전격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20년 가까이 은밀하게 쌓아온 방대한 사업 기록들이 고스란히 압수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할리우드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부 속에 혹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그녀의 침실로 전화를 걸던 권력자들은 숨을 죽인 채 수사의 향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된 알렉스가 거액의 보석금 문제와 혹독한 법적 방어에 몰두하며 제국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권력의 심장부에는 거대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던 할리우드의 고객들은 여전히 매일 밤 은밀한 파티와 아름다운 여성들을 원했고 여성들 역시 당장 큰돈을 벌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빈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하고 나선 인물이 다름 아닌 그녀의 조수 하이디 플라이스였습니다. 알렉스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하이디는 알렉스의 장부에 적힌 핵심 고객 명부와 조직의 최고급 여성들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업을 전면적으로 게시합니다. 할리우드의 언론들은 이 두 신구 마담의 치열한 권력 투쟁을 대서특필하며 이를 창녀들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이 전쟁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훗날 알렉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디가 의도적으로 장부를 빼돌려 자신의 조직을 파괴하고 제국을 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미 막대한 부를 거머쥔 하이디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껏 거만한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마담 알렉스가 과거에 이 바닥에서 대단했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걸 난 단 1년 만에 이뤄냈어. 최고는 나야. 이 바닥에서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어. 하이디는 알렉스의 쇠락이 고령과 악화된 건강, 그리고 법적 압박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태였을 뿐이라며 늙은 스승을 철저히 깎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차지한 그녀는 불과 26의 나이에 할리우드 스타 마이클 더글러스가 살았던 베네딕트 캐니언의 대저택을 16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찰리 신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배우들을 새로운 단골 고객으로 맞이하며 할리우드의 새로운 절대 마담으로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1991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체포 이후 수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궁지에 몰린 알렉스는 마침내 자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제공해온 수많은 고급 첩보와 그들과 맺어온 끈끈한 유착 관계를 언론과 법정에 전부 폭로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재판이 타협 없이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녀의 장부와 머릿속에 담긴 거물급 영화 제작자와 유명 배우 그리고 사우디 왕족 고객들의 실명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20년 동안 불법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묵인하며 그녀를 정보원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결국 체제 수호와 권력층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법과 정의는 비열한 타협을 선택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경찰관들이 직접 증인석에 올라 범죄자인 그녀의 공로를 옹호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검찰도 실형 구형을 포기하고 유죄 협상, 즉 플리바게닝을 먼저 제안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받은 처분은 징역이 아니라 겨우 18개월의 보호관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침대 위에서 사모은 정보가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곳은 다름 아닌 법정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옥행을 면하고 법원 문을 나선 엘리자베스 애덤스는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자신이 최후의 승자라며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의 신분으로 세상에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교도소의 철창보다도 훨씬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그녀가 재판에 발이 묶여 힘을 소진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리우드와 비벌리 힐스의 화려한 밤거리는 완전히 다른 주인을 맞이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침실로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구걸하던 권력자들과 단골 고객들은 이미 하이디 플라이스에게 모두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심장수술과 당뇨 합병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 병든 육체만이 남은 상태에서 알렉스는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간간히 끊어진 옛 인맥을 동원해 소규모로 영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막대한 부를 독식하며 승승장구하는 젊은 후계자의 기세를 꺾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왕좌에 앉은 하이디 플라이스는 스승인 알렉스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알렉스가 침묵과 은밀함으로 20년을 버텼다면 플라이스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값비싼 차를 몰았으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담 알렉스를 밀어내고 절대 권력을 거머쥔 하이디 플라이스의 화려한 운명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벌리 힐스 경찰의 형사 세미 리는 일본계 하와이 사업가 미코 아카이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그는 하이디의 지인을 통해 그녀에게 접근한 뒤 일본에서 온 사업 파트너들을 위한 은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값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부유한 사업가라는 설정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아끼지 않는 큰손처럼 행동했습니다. 형사는 여성 한 명당 1,500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파티 전날 자신이 먼저 한 명과 잠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3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파티에서 사용할 소량의 코카인까지 함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디는 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93년 6월 8일 하이디가 보낸 여성 한 명이 베벌리 힐튼 호텔의 고급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위장 형사 세미 리였습니다. 그는 여성과 대화를 나눈 뒤 약속한 1,500달러를 건넸습니다. 여성이 옷을 벗기 시작하자 미리 정해놓은 순간에 전화기와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형사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관계를 중단했습니다. 첫 번째 밤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디와 여성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 경찰은 본격적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곳곳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고 옆방에서는 약 20명의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미리를 포함한 4명의 위장 경찰관이 거래를 성사시킨 일본인 사업가들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이디가 보낸 여성 4명이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날 찾아왔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이 요구했던 소량의 코카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위장 경찰관들은 여성들에게 각각 1,500달러를 건넨 뒤 그 돈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성들이 거래 조건을 설명했고 돈을 받은 장면은 모두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드디어 여성들이 음악도 없이 춤을 추며 옷을 벗기 시작한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본인 사업가였던 남자들은 순식간에 경찰 신분을 드러냈고 4명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약 1시간 뒤 경찰은 베네딕트 캐니언에 있는 하이디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993년 6월 9일 이렇게 할리우드의 새로운 마담으로 군림하던 하이디 플라이스가 자신의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이디 플라이스의 체포 소식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7살의 매력적인 젊은 마담, 그리고 그녀의 고객으로 지목된 할리우드의 톱스타들, 언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하고 자극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플라이스의 얼굴은 연일 방송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그녀에게는 할리우드 마담이라는 거창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텔레비전 토크쇼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뤘고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은 행여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한 곳에 쏠렸습니다. 플라이스가 쥐고 있다는 그 유명한 블랙북, 바로 붉은색 구찌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힌 고객 명부였습니다. 그 안에 과연 어떤 배우와 제작자, 어떤 재계 거물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두고 매일같이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할리우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1995년 하이디 플라이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이디의 고객이었던 인기 배우 찰리 신이 검찰 측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단순한 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플라이스의 조직에 거액을 지불한 성매수 당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찰리 씨는 처벌받는 대신 제한적인 면책을 조건으로 검찰에 협조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원한 것은 찰리 씨를 성매수자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가 성매매 사업으로 실제 수익을 올렸고 그 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들 앞에는 사전에 촬영된 찰리 씨의 영상 증언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 찰리 씨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플라이스의 여성들을 최소 27차례 이용했고 53,5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법정에서 직접 밝힌 이 충격적인 증언은 블랙북을 둘러싼 소문이 결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가운데 법정에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사실상 그가 전부였습니다. 1997년 1월 7일 플라이스는 불법 수익 은닉과 탈세, 자금 세탁 관련 연방 범죄로 37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려졌던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은 배심원들의 부적절한 표 거래가 드러나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이후 플라이스는 기나긴 재심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이스 역시 자신의 고객이었던 거물급 남자들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영국 방송인 데비나 맥콜이 고객 명단을 밝힐 생각이 없는지 묻자 플라이스는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플라이스는 이후 할리우드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네바다의 황량한 사막마을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 수십 마리의 앵무새를 돌보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디가 최종 선고를 받기 약 1년 반 전인 1995년 7월 8일 로스앤젤레스 시더스 시나이 병원 중환자실 엘리자베스 애덤스가 심장 수술 후 발생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유지 장치를 뗀 채 6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기묘하게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시점은 자신의 제국을 빼앗았던 후계자 플라이스가 법정에서 처참하게 몰락해 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한때 비벌리 힐스의 밤을 호령하며 전 세계의 부호들을 쥐락펴락했던 거물 마담의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이로써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두 마담의 피 튀기는 창녀들의 전쟁은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씁쓸하고 기괴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알렉스의 장부에 이름을 올렸던 수많은 거물들, 그녀들에게 수천 달러를 현찰로 지불하며 젊은 여성들의 삶을 소비했던 할리우드의 권력자들과 사우디의 왕족들, 그리고 마담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오랜 세월 범죄를 묵인하고 부추겼던 경찰 지휘부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 피고인석에 서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주는 병들어 죽거나 감옥에 갔고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삶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왕좌의 주인은 바뀌고 두 제국은 차례로 무너졌지만 그 제국을 존재하게 만든 거대한 돈과 권력의 세계는 끝내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